잘 씻고 잘 먹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만 쏙쏙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우등생이죠. 우리 송경아 배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상식 모범생의 한 발 더 다가선 배우 송경아입니다. 네, 그 옆에는 우리 홈닥터 이인석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인석입니다. 그리고 리 이스펜서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리 이스펜서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우리 홈닥터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그 당뇨병 팩트시트 거길 봤더니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약 500만 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맞아요. 제 주변에 지금 건강검진 받고 오신 분들이 뭐 건강 챙겨라, 그리고 또 특히 당뇨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요즘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당뇨병 하면 예전에 왜 우리 어르신들만 걸리는, 어른들만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네, 당뇨는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라고 있는데요. 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속에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유전적인 이유로도 발생을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고열량, 고식단,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저도 사실 좀 포함이 되는 게 운동 부족이라는 게 요즘 날도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또 배달 음식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지 않아도 그냥 주문만 하면 집에 오고 움직이지 않고. 네, 계속 그렇다 먹기만 보니까 하고. 네. 그런 식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아무래도 이런 병을 좀 갖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당뇨는 거기다가 이제 뭐 비만, 뭐 뚱뚱해지기도 하고, 그래 뚱뚱해지면 이제 혈압도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게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뇨의 합병증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눈도 나빠질 수 있고, 더 심해지면은 뭐 신장도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좀 피해야 될 질병이 뭐냐 그러면 정말 그 흔한 당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뇨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요. 요즘 날씨가 춥다고 좀 뭐 운동도 잘 못 하시지만은 요즘 홈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홈 트레이닝 좀 많이 하시고 저부터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4분 중에 1명이 자기가 당뇨인지 모른대요. 그만큼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떠져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건강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임플란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련 질환 중에 저희가 이거 당뇨가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맞나요, 선생님? 네, 당뇨는 흔히 우리가 전신질환이라고 불리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런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조건과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신질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 전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질환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뭐 전신질환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제일 흔한 게, 그러니까 흔한 것보다도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당뇨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당뇨.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그 약제 중에 골다공증 약제 중에 비스파스포네이트라고 그 계열의 약을 드시면은 치과 치료, 특히 수술할 때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골괴사가 옵니다. 그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스크린해서 잘 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고혈압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또 고혈압이 심하다 보면 심혈관 질환도 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도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만성 신부전증, 부전증.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투석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전신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임플란트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 직접적으로 뭐 생기는 질환이라든지 질병이 입안에서 생기는 게 아닌데도 어려운가요? 네. 당뇨 같은 전신질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염증 상태도 이렇게 당뇨가 심해진 분들한테는 이겨내지 못하고 감염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치유를 좀 더디게 하게 되는데요. 잇몸에서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치유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지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치주 질환이 혹시 전신 질환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네, TV 홈닥터 MC다운 정확한 훌륭한 질문인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우리 입속 세균이나 그 세균들이 내놓은 여러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속 세균이 전신으로 퍼져 전신 질환을 더 악화시키거나 또 다른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치주 관리를 우리가 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잇몸 치료를 꾸준히 치과 정기 검진을 잘 받게 되면 당뇨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죠. 이런 논문에 대한 보고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린 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정말 제일 멀리하고픈 그런 질환이라고 그랬는데 당뇨는 뭐 지금 말씀하신 감염도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자꾸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면역 기능이 뭡니까? 저희 몸에서 외부에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그러한 기전인데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니까 더 쉽게 걸리겠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가 내 몸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뭐 치아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가서 어디든지 우리 장기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세세하게 우리 구강 청결 잘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전신 질환이 확실히 이 치주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확실히 좀 여러분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병원에 가서 우리 전문의들을 많이들 만나 뵈야겠죠? 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한번 내 건강을, 내 관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신 질환이 치주 질환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할 때 조금 어떻게 좀 어려운가요? 네, 요즘에는 다양한 이렇게 시술 방법들도 생기고 그에 맞게 이렇게 치유가 더딘 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촉진시켜주는 다양한 약제들도 개발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좀 더 감염 위험성도 크고 치유가 더딥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이제 감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철물이 우리가 완성된 후에도 정기 관리를 치과를 통해서 꾸준히 받게 된다면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도 크게 문제없이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고령자분들 중에서 뭐 전신 질환자분들은 체력도 약하고 치아가 또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시술이 더 어렵진 않나요? 예, 아무래도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많이 약하시고 기본적으로 당뇨나 혈압은 하나 둘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의학 기술도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 치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옛날에 60대 70대가 지금 60대 7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체 나이도 많이 젊어졌기 때문에 수술을 뭐 정말 못 견디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요. 물론 그 사전에 수술하기 전에 물론 전신질환이나 모든 체크를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당뇨병 환자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수술 후에 나타나는 감염증입니다. 수술 자체가 우리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수술 전에 고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정말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혈당이 높으면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포도당과 같은 단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라고 있는데 그 백혈구는 단 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되면 즉 단 걸 싫어하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활동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면역 체계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저하되게 되고 감염에 그렇게 됨으로써 취약해지고 결국 합병증이 혈관이나 신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가면 혈관이 붓고 즉 피가 또 찐득해져서 염증을 막아주는 우리 백혈구 같은 그런 면역 세포들이 이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염증이 악화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저희가 그냥 네.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당뇨는 멀리하고 싶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방 차원에서 수술 전에 꼭 항생제를 투약하고 최소 절개나 최소 트라우마를 위해 이렇게 무절개나 레이저 시술 같은 시술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게 혈당의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 수술 전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혈당 조절이 되는 시기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을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당뇨만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분들에서 제일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게 출혈입니다. 출혈. 예. 그러니까 그럼 고혈압 환자들도 당뇨 환자분들처럼 추가로 약 처방을 따로 처방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혈압이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이나 그런 그 피를 좀 묽게 해주는 항응고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드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었는데 수년 동안 지금은 한동안은 또 먹지 말자. 왜냐하면 뇌출혈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컨센서스가 그래도 먹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주치의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아스피린을 드시는 고혈압 환자가 있고 안 드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만약에 드신다면은 저희가 수술 전에 드신 분들은 수술 중에 출혈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술 전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약을 중단하시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스스로 알아서 그냥 끊고 오셔갖고 수술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꼭 주치의랑 상담하시고 이거 끊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끊어서 역효과가 더 많이 난다면 사실 치과 수술을 더 늦추는 게 더 맞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뭔가 이 전문의와 좀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분들은 어떻게 이 임플란트가 시술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출혈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뇨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최소 절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라는 게 트라우마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레이저도 생각하시고 또 저번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CT라고 이제 CT를 찍어서 거기에 맞는 수술 스텐트를 만들어서 스텐트는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거에서 수술 시간을 줄이고 수술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환자가 받는 트라우마도 적고 그다음에 출혈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 뭐 무절개 임플란트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 살짝 뭐 언급된 적도 있었어요. 이 무절개 임플란트란 어떤 건지 그리고 레이저 임플란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을 일단 열고 그 잇몸 뼈를 보고 그 잇몸 뼈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무절개 임플란트란 말 그대로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그 잇몸 자체를 관통시키면서 뼈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면 잇몸뼈에 식립하는 시술인데 절개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잇몸을 다 열고 뼈를 직접 있는 위치를 보면서 식립을 했었는데 요즘은 CT 및 내비게이션과 같은 가이드 시술법이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열지 않고도 CT를 통해 미리 잇몸뼈의 상태를 분석한 다음에 그 잇몸을 여는 게 아니고 그냥 잇몸 자체와 잇몸뼈를 관통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뭐 출혈 얘기도 하셨고 통증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부작용의 위험성도 조금 낮출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신체의 회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실 텐데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는 치아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많은 임플란트를 수술해야 되고 수술이 커지고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식대로 잇몸을 열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트라우마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굉장히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또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줄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출혈도 적고 그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많이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계신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수술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레이저 임플란트는 어떤 방법이에요? 예, 저희 레이저 임플란트라는 거는 한국에서 말하면 물방울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추천할 만한 그런 레이저 시술인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개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무절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가 받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요즘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혹시 사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다음 환자는 이게 78세 여성분으로 위절제술을 2번이나 받으셨고 그로 인해 항혈액 응고제도 드시고 계셨던 환자분인데 원래는 이게 부분 틀니를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이제 그 부분 틀니를 걸어서 사용하는 이 지대치가 흔들리고 아파가지고 더군다나 식사도 잘 할 수 없어서 내원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2번의 위절제술을 받으셔서 소화 기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틀니마저 이게 잘 안 맞고 아프고 탈이 나서 식사가 곤란한 지경이 되신 상태로 나오셨습니다. 남아있는 잔존 치아를 이용해서 다시 부분 틀니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잔존 치아의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도 다시 만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CT를 찍고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제 8개의 임플란트를 레이저를 이용해 한 번에 최소 침습적으로 식립을 한 후 당일날 바로 그래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즉시 기능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부분 임플란트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의 상태도 중요해서 신경 써야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전신적으로 지금 위 절제술도 2번이나 받으셨고 혈액응고제 드시고 피도 많이 날 텐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적응증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너무 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 환자분 나이도 그렇고 전신 질환자 노년층이 많은데 젊은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땐 임플란트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는 회복 능력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말씀인 것처럼 저렇게 이분은 사실 그런 전신 질환이 있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치조골의 양은 상당히 좋았던 럭키한 아주 행운인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었습니다. 아니 임플란트가 최고의 사실 대안이긴 하지만 최고의 대안이긴 하지만 이게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힘들잖아요. 받는 것도 힘들고 네. 회복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대안은 없을까요? 다른?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뜻 경제적 부담도 되고 몸에 무리도 이제 심하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우리 처음에 좀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임플란트 틀니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임플란트를 위턱과 아래턱에 각각 4개 정도씩 식립한 후에 틀니를 제작하기 때문에 틀니가 기존 임플란트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상태에서보다는 훨씬 더 유지력도 있고 저작 기능 역시 개선시켜 주게 됩니다. 네, 그럼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좀 앞으로 10년, 20년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사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가서 치과질을 만나 그러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여러분. 부지런히 미루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심각하네요.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깨졌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1년에서 2년 더 빨리 발치하게 된 거 괜찮을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주 일어난 상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랬을까. 왜냐하면 맞아요. 영구치가 아니라서 사실 유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기간이 걸리잖아요. 날려면 치아가. 그래서 이럴 때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유치가 이게 사고로 인해서 좀 더 빨리 빠지게 된 경우는 예전에 이제 영구치 그 상실됐을 때 치아들의 이동을 잠깐 설명드렸었죠. 다 무너졌잖아요. 양옆에 치아들이 기울고 위에 치아가 내려오고, 유치도 마찬가지로 유치가 이 비어있는 자리로 옆 치아들이 기울거나 위에 대합치들이 내려와서 영구치가 올라올 공간을 상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공간 유지 장치 같은 거를 만들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치아의 위치가 그대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영구치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유치는 제 시간에 빠졌는데 영구치가 자기 그 연령대 시기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필히 치과를 방문하셔서 혹시 영구치 치배가 없을 수도 있고 영구적 결손으로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꼭 사진 촬영을 주기적으로 해본 다음에 영구치가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안심이지만, 영구치가 계속 1년, 2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다면 나중에는 이제 외과적 방법으로 잇몸을 열고 그 영구치에 교정장치를 붙여서 교정적으로 끌어당겨서 이게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요즘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언제 양치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칫솔이 좋은지, 또 얼마나 좋은 양치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고민인데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이제 신생아들은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할 게 아닙니까? 보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신기해합니까? 네, 우리 맞아요. 애가 이 치아가 나오고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치아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거즈라도 엄마 아빠가 거즈라도 이렇게 좀 물에서 좀 닦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자라서 이제 치아가 많이 있고 그러면은 치약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아이도 그럼 치약을 써요? 조금. 애들 치약 정말 조살만큼은 해서 좀 살짝 발라주고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닦는 습관이 좀 독특한데 저는 굉장히 오래 닦습니다. 맞아, 그때 엄청 오래 그렇죠. 닦으신다고. 저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애가 아빠가 이렇게 닦는 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소파에 앉아서 닦아요. 소파에 닦다가 좀 이렇게 거품이 많아지면 가서 뱉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닦아요. 남들이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막 질색을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보여주니까 애가 그걸 따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오래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한국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애를 어떻게 우연찮게 그렇게 제 습관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지가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충치 이렇게 많이 없고 좀 그랬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부모님들이 먼저. 맞아요. 이게 예, 그래서 예.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좀 빨리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조금 늘었어요. 그 시간이. 저도요. 네. 아니 근데 혹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치석 같은 게 좀 생기나요? 그럼 스케일링을 좀 받아야 되는지. 네, 아기들이 그 스케일링을 받기는 조금 무리고요. 이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양치가 잘 안 되면 이게 치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어린 나이라도 받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시색이 생겼다면 일단 스케일링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언제든지 연령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아기에는 특히 단 거를 더 좋아하고 아이들이 이를 혼자서 닦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필히 자기 전에라도 꼼꼼히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그리고 저희가 전신질환 환자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잖아요. 만약 좀 고민이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걱정이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덴탈클리닉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